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첫 시원에 관한 원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싶고요. 그래야지 매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양심과 도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역사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의 자각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집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인식시켜주는 것이죠. 집단의 정체성, 이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원조선을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역사계가 우리나라 지성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정적이진 않지만 비판의 점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역사계는 우리 역사 자체에 대한 개통성에 비교적 둔감하다는 겁니다. 역사 연구, 그다음에 역사 서술, 역사 교육에서 개통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보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첫 출발인 원조선에 가서 말씀을 드리죠. 원조선, 영어로 쓰면 프로토조선이 되는데요. 원래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죠. 언제부턴가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사료상으로 보면 일원의 306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이 이것을 좀 악용을 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 역사학계나 우리 지성계는 좀 무비판적으로 이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저는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조선은 역사상에서 최소한도 2번 이상이 있었죠. 그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출발이고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가 되죠. 바로 개통성이기 때문에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 써왔고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선. 원조선은 우리 민족문화의 시원이거든요. 민족문화 그랬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문화의 첫 출발이 어디인가? 물론 그 전에 신석시대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정치적 공동체로 출발했던 것과 연관시키면은 저는 원조선이 민족문화의 시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중액이 완성이 됐고요. 그 위에도 부단히 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 역사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최초의 정치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혹시나 다른 국가가 있을 수 있죠.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적어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 이거는 조선이에요. 그 최초의 정치체고 그러니까 그 위에 나타난 수많은 국가들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 수많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이 출발하기 전에도 그렇겠지만 조선이 붕괴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제 이론에 따르면 새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새끼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국가로 출발되고 그 다음에 또 붕괴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정말 허다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스테이트는 아니죠. 일종의 도시국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역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양서에서 얘기하는 근대국가 아니면 동아시아사에 있어서는 고대국가, 전제국가 이 국가는 좀 다른 의미의 국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국가들도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 모든 자그마한 새끼 국가들의 원형이 바로 원조선인 거죠. 당연히 문화도 여기가 모문화, 어머니 문화인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좋건 나쁘건 간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 개인적 생각은 많이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원형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문명권이란 말을 썼죠. 자, 한국인을 구성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한민족이죠. 또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인가? 당연히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나 단일 종족, 단일 혈종은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민족에 관한 이론과 함께 특히 세계 그리고 우리 역사 과정을 갖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우리는 단일 민족임에 분명하고 단일 종족, 단일 혈족은 아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민족의 원형은 언제 생성됐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무난한 겁니다.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생성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발전했던 시기니까 정치체로서의 능력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체들 그리고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이후에요. 주민들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시기가 없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아주 매우 특별한 것이죠. 세계사의 모든 현상을 볼 때, 동아시아에서 중국 지역을 볼 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초이몽문화권을 볼 때 당연히 주민들의 전면적 교체가 일어나죠. 뭐 통째로 주민들의 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집단보다도 이 집단의 공질성이 강한 거죠. 그리고 최소한도 3천여 년이에요. 3천여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한 적은 단 2번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특기할 만한 사실이에요. 세계사랑 비교해서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나라는 없었던 것이죠.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구성원들, 역사 공동체로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승됐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집단이겠습니까? 당연히 단일 민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의 민족은 역사적 공동체인 것이죠. 문화 다양해요. 많은 분들이 참 오해하고 계신데요. 조선조 이후에 우리가 문화가 비교적 다양성을 띄우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비교적 세국적이고 교조적이고 특정한 사상에 경도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국가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독점했으니까 문화가 다양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 고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국가 시절 때 통신라 발해도 다양성이 있지만 고구려가 얼마나 문화가 다양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구려 문화는 다양성을 띄우고 있죠. 이런 우리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왜곡시킵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비하가.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한 것은 우리 내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지리적 숙명론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지리가 한 집단의 운명을 결정시킨다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이 서구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확대 적용시킨 겁니다. 그렇진 않죠. 지리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또 지심학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명이란 말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단지 서양인들이 그런 용어를 써서 비서구권들을 점령, 통치, 식민지화시켰고요. 일본이 흉내를 내서 우리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반도국가론이에요. 우리는 한반도라는 것이죠. 조선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보니까 우리는 늘 숙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 세력에게 늘 부하내동했고 지금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여기에 골자입니다. 우리는 사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국적이다. 제 이론에 따르면 맞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평화지상주의라는 것을 우리 민족의 큰 장점으로 배워왔어요. 900여에 달하는 침략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 첫 번째,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일본의 식민사관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900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적으로 부단히 진출, 개척, 때로는 침략도 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열도라든가 또는 서북 쪽의 북방 유목민족들과는 다른 양상을 띄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굴복하거나 항복하는 현실에 수긍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이런 사실 아닌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의 지식인들의 인식 속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연구실에 그걸 걸어놨었는데요. 이게 김종호가 그린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한반도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인식을 놓고 볼 때는 함경도 지역, 평안북도 지역의 일부를 차지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고 보지만 그건 조선의 지배계급들의 생각일 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토라고 인식해왔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오랜 역사가 있는데 조선 500년만 있습니까? 고려 500년만 있습니까? 그 이전에 더 긴 장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의 정신세계 이걸 파악할 때는 반드시 고려 이전까지도 포함해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 존재는 지금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생물학적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은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현재 2022년도에 있지만은 제 유전 인자 속에 즉 생물학적 그리고 문화적 유전자 속에는 1000년 전, 1500년 전, 그 2000년 전, 그 이전의 모든 역사와 가치관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이상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식한 거죠.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싫어해요. 자, 보세요. 이거 일본의 관동군이 만든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측도법으로 만든 지도는 일본의 군부 스파이들이 만든 지도예요. 반성이 됩니다. 일본의 관동군이 만든 지도인데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반도로 보고 토끼 모양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 문화, 성격, 위치에 대해서 비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우리 긍정적인 점 말씀을 드릴게요. 한반도와 함께 남만주일 때 그리고 그 이상을 가졌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삼액체제라고 보거든요. 보이시죠? 서쪽에는 중국 대륙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고요. 서북쪽으로서는 가다 끊겼지만은 초유목지대로 연결되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철저하게 삼액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삼액체제 중 하나라면은 그만큼 유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체크 앤드 밸런스가 가능하거든요. 서로가 상호 견제할 때 유리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지리적인 것 외에도 여기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경학적으로, 지문화적으로 정말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놓고 보면요. 여기서 벌어지는 파워 게임이죠. 아니면 조그만 힘의 그레이트 게임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과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중국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여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또는 파워 게임 속에서 일단 물러났을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양강의 질서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배후를 찔리게 되니까 공격은 더더욱 하기 힘들죠. 제가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니까 동아시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중화 문명이 있고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지만 북방 유목 문명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을 동방 문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왔어요. 그동안은 한반도적 반도상에 입각해서 그리고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못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삼액 또는 하나의 문명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는 상호 견제가 될 수가 있고 균형 추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충돌의 주축이 있고 그 대신 우리는 제3의 세력이 되니까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형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위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중국도 사실은 우리 쪽을 크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몇 개의 전쟁, 이 정도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을 경험한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산 집단이에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이 만든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넓은 동아시아를 요철 있게끔 지형을 보게끔 만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동아시아의 힘의 구도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공격 방향이 설정되는가부터 해서 어디는 평야지대고 어디는 산악지대고 어디는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일본 지도예요. 일본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다 밑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해리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지도를 섞으면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어떤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군사적 가치를 보겠는데요. 지금
남만주 일대까지도 당연하겠지만은 설사 우리가 후퇴해가지고 일본인들이나 우리가 그동안 한동안 인식하고 있었던 한반도만 놓고 보더라도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에요. 일단 적대 국가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국경선에서도 장거리예요. 국경적을 빼고요. 그 당시에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는 더더욱 그렇고 신라, 가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의 개경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의 한양을 보면은 저 북방 전선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어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장벽들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도 총도를 보니까 여기에 산악은 별로 안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서쪽을 보면은 쭉 압록강 하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맥들이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있고요. 그리고 산맥과 산맥 사이에 물들이 흘러나가니까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동쪽은 백두대간이 있지만은 동쪽을 통해서 내려올 만한 강력한 세력은 없으니까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큰 힘을 쓸 이유가 없어요. 모든 국방력을 사실은 이렇게 서쪽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포진시켜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일단 들어와도 이석에 빠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유격전에 걸려들어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본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외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유격전에 걸려들어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흔히 유격 그러면은 빨치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파르티잔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파르티잔 전투, 빨치산 전투에 더 능한 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학농민군도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용어를 쓰는 게 좋고 우리 역사 찾는 게 좋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빨치산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죠.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부 연해전선은 산악지대 그리고 횡단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백두대간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맥들이 있고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동서 그리고 노년기지형 그리고 물도 전부 다 완전히 동서 횡단형이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들은 산 넘어, 강 건너, 산 넘어, 강 건너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정적 공간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그 지배계급들,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 그들은 정말 비판받아 있죠. 또 보여드립니다. 조선 팔도에 지도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틈틈이 박힌 것이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들이죠. 조그만 소도시들은 전부 다 산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어 요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도를 표시한 것이 있어요. 전국 9년 지도 등등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요새 속에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방어에 철저히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좋은 환경이 있는데 왜 우리가 늘 남에게 침략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지리적 숙명론이 있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거죠. 여러분 제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아니 사실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거든요. 자, 왼쪽은 고구려의 성을 주로 연구한 건데 포진되어 있는 성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이건 주로 방어체제만 냈죠. 해양방어체제, 강변방어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어체제도 구축해놨다.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먹거리가 풍부한 나라인가, 지구상에 이렇게 생태환경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지정학적 또는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안정적일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다가 이렇게 만만한 바다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중국 지역에서 우리를 향해서 수군 공격을 가합니다. 늘 있었던 거예요. 유만조선을 공격할 때도 수군으로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수군 또는 해군이 활동했던 거죠. 우리 당연히 해군 활동이 있었던 거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거죠. 해양 활동이 활발했으니까 당연히 방어를 위해서라도 또는 진출을 위해서라도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군 활동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적군이 들어올 때 어렵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는 전부 다 복잡한 리아스스케안으로 돼 있다고. 남쪽에 왜구를 상대하는 것, 일본을 상대하는 남쪽도 리아스스케안이지만 주로 현재 북방전선, 서부전선은 바다를 통해서 접근하면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리아스스 해안이기 때문에 물길이 매우 복잡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이 해도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전 근대 시대의 고대에 무슨 해도를 작성합니까? 물속을. 그러니까 물 안내자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뻘지대잖아요. 뻘지대. 뭐 뻘에 걸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로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상륙작전도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조속간만의 차이가 심하니까 오죽하면 현대전에서도 어렵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인데 성공한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몇 차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항아리형 문화권이고 항아리형 구도이기 때문에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물론 장가촌, 곽가청, 주가촌 이렇게 되면 성시 집성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시족과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 정말 철저한 시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성의 시스템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유럽과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혈연 공동체, 시족 공동체, 그래서 전쟁에는 결사항전형 사이기 때문에 산성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탁월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우리나라 산성 형태를 보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니까 우리 산성은 별 일 없다. 유럽 산성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성은 이럴까? 그거는 가치, 기준, 기능을 무시한 처사지요. 중요한 건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부 세력들은 절대 우리 역사 속에는 속도전이 불가능해요.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임금들이 있을 때, 한심한 사대불이 있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죠. 임진왜란 때 한양이 20일 만에 점령당했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병자호란 때 빠른 속도로 와서 남한산성을 포위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빼고는 500년 동안에 2번밖에 더 있었습니까? 불가능해요. 속도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전을 선택하고 침공군들은 장기전을 오랫동안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군수품이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격전을 펼치니까 등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구나. 이걸 아시는 겁니다.